기원전 5세기 무렵에 이제 고대 바벨로니아 사람들, 그 고대 바벨로니아인들이 연구했었던 기록에서부터 함수라는 개념이 등장했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보통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그것들은 아주 원시적인 개념이고, 제가 이제 거기에다가 강의록에다가 적어놓은 뭐 니콜 오렘이라든지 여러분들도 뭐 익숙하실 만한 갈릴레오 이런 과학자들이 비교적 근대적인 그 함수의 개념을 만든 사람들인데, 핵심은 뭐냐면 변수 2개를 도입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변수 2개. 자, 이제 변수라는 말도 우리가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살면서도 뭐 변수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 변수라는 것과 대비되는 개념이 뭐냐면 상수라는 개념이에요. 상수. 상수는 뭐냐? 변하지 않는 수죠. 항상 그대로 유지되는 수. 변수는 말 그대로 변하는 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수 같은 경우는 숫자로 많이 표기를 합니다. 그렇죠? 1, 뭐 2, 3 이런 거, 혹은 원주율, 파이 이런 것도 상수예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 변하는 수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x, y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기를 하죠. 우리가 보통 수식이라고 하잖아요. 수식. 수로 이루어진 식이에요. 이 수식은 당연하게도 이 변수가 늘어날수록 복잡해집니다. 가장 기초적인 수식은 애초에 상수들밖에 없었어요. 상수들만. 그러다가 시대가 진행에 따라서 이제 변수가 하나가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여기로 발전하는데 엄청난 세월이 걸렸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상수만으로 이루어진 수식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6이다. 이런 거는 상수들로만 이루어진 수식이에요. 2 곱하기 3 빼기 1은 5다. 이런 거. 여기에는 변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변수 하나가 등장했다라는 건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x 더하기 1은 0이다. 여기서 이 x라는 것은 우리가 변수라는 카테고리를 넣습니다. 그렇죠? 혹은 뭐 2x 빼기 1은 뭐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러한 형태 흔히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변수, 여기 들어간 이 변수의 값에 따라서 이 등식이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틀린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참과 거짓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등식을 방정식이라 그래요. 이제 방정식의 정의인데, 근데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흔히 변수라는 것은 변하는 수다라고 말했었을 때 그런 의미로 봤었을 때는 요거 조금 애매한 감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x 더하기 1은 0이다 라고 했었을 때 이 x를 만족하는 값은 사실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뿐이지, 풀면은 막상 요 x는 변하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 때문에 얘를 미지수라는 용어라고 부르기도 해요. 하지만 뭐 광의의 넓은 의미로 봤었을 때는 변수 안에 미지수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진정한 의미의 변수가 되는 것이 바로 뭐다? 이 변수 2개라는 거죠. 이게 이제 형태로 치면 약간 이런 식이에요. x 더하기 1은 y다. 이러한 형태를 이제 뭐라 그런다? 함수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니콜 오렘은 뭐 왜 변수 2개를 가지고 왔느냐라고 하면은 시간이라는 변수랑 그리고 그에 따른 속도라는 변수를 가지고 이제 물체의 운동을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에 제가 등장하는 그 해석기하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함수라는 개념이 어떻게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해석기하학이란 뭐다? 이 도형에 대한 문제를 방정식으로 나타내서 그 방정식을 풀이한 후에 그 결과를 다시 기하학적으로 해석한 학문이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삼각형이라는 도형을 어떻게 우리가 요거를 분석을 할까라고 했었을 때, 이 제가 거기 적어놓은 페르마라든지 데카르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거를 좌표계를 도입을 해서 삼각형을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다 치면은 이 삼각형을 여기다가 입력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놓고서 그래 놓고 이 삼각형의 모양을 요 2개의 변수 x랑 y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한 건데, 이 갑자기 좌표계라든지 뭐 이런 개념이 등장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왜 이거를 도입을 했느냐라고 하면 좀 재미난 설이 있어요. 이 데카르트라는 수학자가 군인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몸이 이제 허약해가지고 그 집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침대에서 누워있는데 천장에 이제 파리가 막 날아다니면서 붙어다니면서 옮겨다니더래요. 데카르트가 막 이렇게 멍 때리고 보고 있다가, 야, 저 파리가 저 붙어있는 위치를 내가 어떻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공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천장에서 요거를 가로를 대충 어느 정도 길이로 나타내고 세로를 또 어느 정도 길이로 나타내면은 요 정도를 말을 하면은 파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 하인한테 야 저기 이제 저기서부터 3m, 여기서부터 5m 있는 위치에 있는 저 파리 좀 잡아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이 좌표계라는 것을 도입을 한 것이고 자표계에다가 야 그러면 도형을 심어놨었을 때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요 변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 변이 요 한 축으로부터 45도 기울기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어떠한 것이 관건이 되냐면 야 그럼 여기 점, 여기에서 요 점 있죠? 요 점의 위치는 우리가 x 몇으로 표현하고 y는 몇으로 표현할 것이냐 라고 하는 그게 이제 관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도형에 대한 연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x라는 변수, y라는 변수의 관계로 표현이 된 거예요. x와 y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근데 아직까지도 말이죠. 사실은 함수라는 말이 명확하게 등장하진 않아요. 다만 우리가 뭐다? 이 함수라는 것 자체가 이후에 실제로 y는 블라블라 x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원년을 제가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도형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함수라는 것의 개념이 점점 부각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라이프니츠와 이제 요한 베르노이를 제가 해놨는데 이때 비로소 본격적으로 함수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주고받은 서신에서 이 함수라는 말의 정의가 처음으로 등장하거든요. 어떤 변수의 함수란 그 변수와 상수로부터 임의적으로 결합된 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해요. 변수와 상수가 결합을 해서 이것이 함수라는 것으로 만들어진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최초 함수 정의입니다. 그래서 펑션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죠. 이거 왜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는지 여러분 아세요? 사실 이거 펑션을 음차한 건데 이 함자가 이렇게 쓰거든요. 진이란 자. 그래서 변수를 지니고 있다. 약간 그런 의미죠. 근데 좀 그럴싸합니다. 그렇죠? 변수를 지니고 있는 제 함수. 우리는 어쨌든 펑션은 함수라 그럽니다. 그리고 요 밑에 이제 또 오일러 누님이 등장했죠. 이 오일러께서 18세기까지 쭉 이제 이어져 왔던 함수의 정의를 종결하시죠. 함수라는 것을 이걸 우리가 fx라고 쓰거든요. 이 fx를 이제 오일러가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1748년에 라틴어 원문인데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대략 뭐 무한의 해석학 속에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뭐라고 했다? 함수란 변수와 상수로 구성된 해석적 표현이다. 오일러의 이 저서로부터 수학자들도 본격적으로 함수라는 개념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거기서 해석적인 표현이다. 그러니까 요건 거죠. 라이프니츠 때는 변수와 상수로부터 뭔가는 결합됐다라고 말했는데 이 뭔가라는 것을 오일러가 구체화시킨 거죠. 요거를. 요게 이제 뭐다? 해석적이다. 물론 이제 오일러의 그 저서에서는 이 해석적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길게 써놨어요. 자, 길게 써놨는데 제가 그 원본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려도 아마 이렇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고 어떤 식으로 이게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결국 다항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일러 시대를 기준입니다. 오일러 시대. 이 오일러 시대까지만 해도 다뤄지는 함수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해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물론 이때 당시에는 이런 용어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 용어로 치면은 이런 것들이 이때 시대에 있었다라는 말인 거예요. 삼각함수. 그런데 이 오일러 누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 무슨 믿음이냐면 이 모든 함수들은 전부 다 다항함수로 표현 가능하다라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오일러께서는 상당수의 그 연구 논문들이 얘네들을 다항함수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논문들이 꽤 많았거든요. 이게 되게 놀라운 일이죠.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예요. x분의 1 같은 거. 다항함수 같은 거는 뭐 예를 들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런 게 이제 다항함수라 그래요.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루트 x y는 루트 x 이런 걸 이제 무리함수라 그러고 지수함수는 예를 들어 y는 뭐 2x제곱 이런 걸 지수함수라 그래요. 로그함수는 y는 뭐 로그
2x 뭐 이런 걸 이제 로그 함수라고 그러고, 삼각함수는 뭐 y는 sin x, 뭐 y는 코사인 x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말을 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이 뒤에 것들을 보기만 해도 어때요? 머리가 아프지 않나요? 만약에 우리가 수학이라는 학문이 만약에 맨날 다루는 함수라는 게 y는 x 더하기 1, 뭐 y는 뭐 2x 제곱 더하기 1, 뭐 이런 식의 이런 걸 이제 우리는 다항함수라 그래요. 이러한 것들로만 수학이 이루어진다면 과연 그렇게까지 복잡했을까? 물론 그래도 어렵게 하면 어렵게 느낄 수 있겠지만 이것들이 없다면 한결 편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때 수학자들은 더 그런 걸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야, 이 sin x라는 거를 이런 걸로 바꿀 수 없을까? 실제로 그런 연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상당수 가능하다라는 게 밝혀져요. 가능하다는 게 밝혀져요. 사실 오일러가 이제 해석적이라는 말을 정의한 건 아니고 이건 이제 라그랑주가 붙였는데 하여튼간 얘네로 바뀐다라는 거죠. 제가 거기다 써놨죠? 해석함수.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sin x, 코사인 x를 오른쪽에 있는 형태로 바꿔놨죠. 얘는 실제로 오른쪽에 있는 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면 뭐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런 많은 종류의 함수들이 있지만 그 많은 종류의 함수들은 사실 다 뭐다? 이런 식의 다항함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 라는 게 오일러 시대까지의 믿음이었다. 그래서 이 오일러 시대, 즉 18세기까지의 함수의 정의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겁니다. x랑 y라는 이 두 개의 변수 있죠? 두 변수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데 그 관계라는 것은 곧 뭘 뜻한다? 해석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이게 18세기까지의 정의고요. 실제로 오일러께서 그 정의하신 내용이 많은 수학자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연구를 합니다. 함수라는 말도 애초에 퍼뜨린 분이 오일러세요. 자, 오일러께서는 믿음이 있었다. 어떠한 믿음? 그 전까지 다루셨던 모든 함수는 사실 다 다항함수라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뭐 제곱 뭐뭐 x 뭐 이런 식으로 다 바꿀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 당연히 수학자들은 그 믿음으로부터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19세기 들어서면서부터 그 오일러의 믿음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해요.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 수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그 많은 함수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항함수로 바꿀 수는 있어. 바꿀 수 있는데 이 바꾸는 게 항상 가능한 건 아니네. 여기에서 특별한 조건들이 따르더라. 그 조건들을 찾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결정적인 한 방을 놓은 게 거기 제가 이제 그림 실어놓은 프리에입니다. 조제프 프리에라는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인데 오일러께서는 이렇게 다항함수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프리에는 아니 이 모든 함수들을 다항함수가 아니라 삼각함수로 바꿀 거야. 그리고 놀랍게도 이 조건은 얘를 얘로 바꾸는 조건보다 훨씬 더 느슨합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여기서 다룰 수 있었던 함수의 범위보다 얘가 훨씬 더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얘가 더 협소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학자들은 멘붕에 빠진 거죠. 학자들은 야 그러면 그 전까지 오일러 시대까지 우리가 정의했었던 그 정의를 뜯어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사람들도 있었죠. 야 다른 것도 가능하지 않겠어? 이런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 거죠. 충분히 그럴 만하죠. 그러면서 이제 수학자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야 그러면 이 모든 함수들을 애초에 다른 걸로 바꾼다 라는 그 개념 자체를 함수의 정의에다가 그냥 넣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차라리 우리가 함수의 정의가 18세기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두 개의 변수를 이 둘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18세기까지는 다항식으로 표현하는 게 목적이었고요. 근데 조제프 프리의 시대로 가면서 이게 삼각함수로 바꾸는 걸로 바꾸게 된 거예요. 근데 아예 그 관념 자체가 깨진 거죠. 그 식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게 그냥.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코시 있죠. 이 코시라는 수학자가 이제 본인의 저서에서 독립변수의 값에 따라 종속변수가 변화하는 것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독립변수라는 건 말 그대로 자유롭게 변할 수 있는 독립적으로 변할 수 있는 변수고요. 종속변수라고 하는 이유는 얘가 이제 변함에 따라서 그에 따라 종속돼서 변하기 때문에 종속변수라 그래요. 독립변수 우리는 흔히 x라 그러고 얘를 종속변수 흔히 y라고 우리가 설정을 합니다. 당연히 코시라는 수학자가 이렇게 본인의 저서에 썼지만
이 변화를 식으로 표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런 이제 무리들은 여전히 있었죠. 뭐 코시가, 아무리 코시도 물론 유명한 수학자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일러급의 파워가 있는 수학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코시의 요 식이라는 것을 탈피한 그 정의에 쐐기를 박은 사람이 그 다음에 나오는 디리클레라는 수학자입니다. 이 디리클레는 일명 디리클레 함수라는 것을 발견해요. 그 어떤 함수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얘를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서, 어떤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 정형화된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예 불가능한 함수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이게 이제 뭐냐면 얘는 이제 유리수입니다. 유리수 집합이에요. 요건 실수 집합이에요. 실수 집합에서 유리수 집합을 빼면 얘는 뭡니까? 무리수 집합이죠. 유리수일 때는 x, 무리수일 때는 마이너스 x. 일단 요건 그래프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x축에 이제 y축에 썼을 때 우리가 이걸 요 x축, 요 실수라는 요 선에서 이 실수 축에서 유리수를 따로 구별해내고 막 무리수를 따로 구별해내고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유리수도 무리수도 둘 다 조밀성을 갖추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어요. 하여튼간 되게 괴랄한 그런 함수를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이러한 것들로 표현이 안 돼요. 어떤 하나로 획일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대학교 같은 데서는 y는 뭐 1, y는 0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다뤄요.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되게 독특한 그런 함수를 만들어버리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디리클레가 뭘 했다? 이제 함수의 정의에서 함수를 만드는 그 식이 중요한 건 아니다. 단순히 이 둘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으로만 이제 정의를 정착시킨 분인 것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칸토어 이후로 이제 오늘날 고등학생들이, 우리의 그 자녀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함수의 정의가 완성이 되는데, 칸토어라는 분은 집합론의 창시자십니다. 집합론. 현재 수학의 기초는 집합론입니다. 함수 역시, 함수의 정의 역시 집합으로부터 정의가 돼요. 이제 집합론적인 함수의 정의라고 제가 써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x랑 y에 대하여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하나씩 대응하는 그러한 이제 관계를 함수라 그런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x라는 집합이 있고요, y라는 집합이 있어요. x에 뭐 예를 들어서 1, 2, 3이라는 원소가 있어요. y에 예를 들어 4, 5, 6이라는 원소가 있어요. 그랬었을 때 이 x의 모든 원소에 y의 원소가 하나씩,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x1에는 4가 대응했고요, 2에는 6이 대응했고 3에는 5가 대응했죠. 이런 식으로 대응한 것을 이제 뭐라 그런다? 함수라 그런다 하고 이제 정의를 하는 것이죠. x라는 집합, y라는 집합. 사실 거기 이제 그 대응이라는 말을 제가 쓰긴 했지만, 대응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흔히 쓰는 워딩인데, 이 대응도 다 집합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개념들은 다 집합으로 정의돼요. 하물며 우리가 뭐 자연수 1 있죠. 자연수 1도 집합으로 정의가 돼요. 공집합을 풀면 이러한 집합으로 정의가 되거든요. 0은 공집합으로 정의가 되고요. 함수도 집합을 이용해서 정의가 됐다. 그럼 왜 하필이면은 집합일까? 이거는 이제 집합이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그 태생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데요. 이 집합이라는 것은 이제 고전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뭐 정확한 문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고전적인 정의는 이래요. 뭐 예를 들어 명확하게 확정되고 분명하게 구별될 수 있는 것들의 모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요. 핵심은 뭐냐면 명확성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학을 잘하는 사람의 모임, 이런 거는 집합이 아닙니다. 집합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수학을 잘한다라고 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하니까. 그러니까 집합이 되기 위해서는 뭐 2022학년도 수능 수학 가형에서 뭐 90점 이상 100점 이하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런 식이면 그건 집합이 될 수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 기초론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뭐였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하나 분명하게 만드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자연수는 무엇이야? 그러니까 자연수는 페아노 공리기로 정의를 하고 뭐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들을 함에 있어서
그 소스로서 이 집합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되지 않겠냐. 이 모든 것들을 집합으로 정의를 하고 나면 이제부터는 뒤탈이 없을 것이다. 왜? 집합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맞고 틀리고가 명확하니까. 물론 그것도 이 집합의 그 명확성이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전적인 것이고, 그럼 그 집합이라는 것도 명확하게 하자라고 해서 이제 다양한 또 공리기가 나와요. 뭐 ZFC라든지 뭐 집합론적인 함수 정의라고 쓴 타이틀에 그 밑에 그 네모나게 박스, 검은색 박스 있죠? 그게 뭐냐면은 중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함수 정의 부분을 제가 거기다가 자른 거예요. 집합이라는 말은 빠져 있죠?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디리클레 시대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바로 밑에 이제 길게 쭉 나오는 거. 근데 거기에서는 집합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집합을 이제 그 넣어서 칸토어 시대 이후에 함수 정의로서 가르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제 함수라는 그 하나의 개념도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계속 정의가 바뀐다는 거예요. 함수라는 건 뭐였다? 이 X에 있는 원소들이 Y의 원소를 하나씩 대응하는 뭐 이런 식의 관계. 이런 거를 이제 우리는 함수다라고 이제 부른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함수일까요? 이렇게 되는 거. 자, 이건 지금 뭐냐면은 3이라는 것에 대응하는 Y가 없어요. 집합론적인 정의에 의하면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얘는 지금 원소가 대응하는 게 없잖아요. 하나씩 다 대응이 돼야 되는데, 하나 더. 이런 식으로 대응된 건 요건 함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함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얘는 하나씩 대응돼야 되는데 얘는 지금 양다리를 거쳤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함수의 정의라는 게 이런 걸 보면은 조금 협소하다라는 느낌이 사실 없지 않아 들죠. 이후에 이 다음 파트인 주제 3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다뤄질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어떤 집합에서 함수라는 것을 정의한다라는 것은 상당수 이 집합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은 목적이 있어요. 이 집합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함수라는 것을 정의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제가 와닿게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실수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보셨고 허수라는 것도 봤긴 했죠. 근데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 둘 다 알기는 알아도 얘는 익숙하지만 얘는 상대적으로 낯설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 근데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땐 자명하게 뭐냐면, 이 실수라는 것에 대해서는 함수를 정의하는 일이 많았어요. 함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물며 뭐 덧셈 뺄셈 이런 연산 있죠. 이런 거? 이런 것들도 사실 다 함수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뭐 1 더하기 2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봤지만 i 곱하기 뭐 i 더하기 1 더하기 i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일이 없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많은 함수를 다룬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이 함수가 정의되는 이 공간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에 대한 파악을 하는데 되게 중요한 이게 도구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었을 때 어떤 대응이 결정되지 않는 그러한 원소가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우리가 함수라고 부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의의적으로 봤었을 때는. 사실은 약속인데, 약속이라는 것은 수학자들의 합의인 거예요. 예를 들어 친구랑 야 우리 12시에 만나 라고 약속을 했어요. 야, 왜 하필 12시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죠? 12시 10분쯤 만나면 안 돼? 이거 물어보면 12시 10분 숫자가 좀 지저분하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친구가 난 안 지저분한데 할 말 없어요. 약속이라는 것은 증명의 영역은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합치고 이 정도의 선에서 그냥 정하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2시로 했느냐라는 거에서 당위성을 좀 제공해드리는 정도? 밥 먹기 좋고 밥 먹기 좋은 시간이고 12시면은 기억하기도 좋잖아. 약간 그런 느낌 정도인 거죠. X에 Y가 2개 대응하는 이런 거는 왜 함수로 보지 않느냐. 사실 이것도요. 사실 함수가 처음 정의가 됐었던 그 오일러 시대 때부터의 어떻게 보면 관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함수의 어떻게 보면은 근대적인 정의가 해석함수라고 그랬잖아요.
이 해석적인 함수라는 게 제가 되게 종류가 다양하다 그랬죠? 그 많은 종류들이 다 y가 하나씩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삼각함수 같은 것도요. 이게 삼각함수입니다. 이 x에 따라서 y가 이제 값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x가 예를 들어 어떤 거가 들어갔었을 때 얘가 값이 두 개로 나오는 케이스는 존재하지 않아요. 삼각함수에서. y는 2x제곱.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x가 어떤 게 들어갔었을 때 y가 두 개로 나오는 케이스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고전적으로 오일러께서 함수라는 걸 정의했었을 때 그때 다뤄졌던 모든 함수들은 전부 다 x가 하나 들어갈 때 y가 하나 나오는 것들만 다뤘어요. 근데 그 이후로도 그 전통이 좀 이어졌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좀 관습에 의한 거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 넣는 것도 얼마든지 정의할 수 있잖아 라고 하면 할 말 없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가 이제 그 얘기를 써놨죠. 함수 개념의 확장. 첫 번째가 쓴 것은 다변수 함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집합에서 정의를 했었을 때 집합 x가 있고 집합 y가 있었을 때 그럼 여기 있는 원소들은 어쨌든 간 변수가 x라는 거 하나였잖아요.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 얼마든지 더 확장시키면 안 돼? 라고 했었을 때 하자. 그럼 변수를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얼마든지 더 많이 잡아보자 라고 해서 등장하는 개념이 다변수 함수예요. f에 x랑 y라는 두 개의 변수를 넣어서 x 더하기 y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함수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fx라고 했었을 때 요거를 이제 x 더하기 1 요게 이제 기존 내 함수라고 친다면 이것은 이제 1변수 함수인 거죠. 근데 변수를 두 개를 설정하고 혹은 뭐 더 f에 x랑 y랑 z까지 넣어서 이번에는 x 더하기 2y 마이너스 z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함수를 잡아볼래? 다 이걸 3변수 함수, 4변수 함수 얼마든지 더 확장시킨다. 근데 이것도 엄연히 말해서 그러면 선생님 이것은 집합으로 표현할 때 뭐 집합으로 x만 그려야 되는 게 아니라 y도 그리고 뭐 z도 그리고 여러 개 그려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x를 예를 들어 이제 fx 이런 식으로 갖다 치면은 요거 이제 두 개를 하나의 묶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 하나의 묶음으로 봐서 그런 거고, 뭐 x, y, z 세 개짜리를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약간 좀 꼼수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요것도 어쨌든 간 하나다. 이거 하나고 요것도 하나고 요것도 하나고 그런 식으로 보면은 사실상 집합 하나에서 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변수 함수도 엄연히 함수의 고전적인 정의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 뒤에 나오는 다가 함수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요거는 기존 함수에서 확장된 개념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제 아까 말했었던 x에 y가 하나씩 대응되는 게 아니라 x에 y가 여러 개 대응되는 거. 그걸 이제 여러 개의 값을 갖는 값가짜입니다. 마늘따의 값가짜 그런 함수. 그것도 이제 얼마든지 다룹니다. 제가 이제 뭐 거기다 예시 하나 들어놓은 거 말씀드리자면 이 역함수라는 거는 뒤집는다는 거예요. 거스를 역자. 그러니까 x랑 y가 뭐 요렇게 된다 쳐봐요. 이렇게. 그러면은 f의 예를 들어 f의 1은 요거는 우리가 1에 대응하는 4죠?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데 근데 이거 관계를 뒤집는 거예요. 이 뒤집는 것이 바로 거스를 역함수예요. 그러면은 이걸 뒤집어 썼을 때는 뭐겠습니까? f의 역함수 4는 이제 1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뒤집혔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예를 들면은 fx가 x제곱이라고 해봐요. 뭐 x가 예를 들어서 뭐 2다. 그러면은 y는 4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마이너스 2를 넣어도 4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요거 이제 역함수로 만들고 나면 1에 썼을 때는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4를 넣었을 때 2도 나오고 마이너스 2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한다? 수학자들은 요거를 다룰 때 그러면 언제는 2로 뺄 거고 언제는 마이너스 2로 뺄 거야 라는 것을 이제 수학자들은 나름대로 다 그 다룰 때마다 사실 정해요. 그거를 명확하게.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 2는 끝났고요. 제가 거기다 써놨죠. 주제 2의 타이틀을 함수란 뭐다? 자판기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써놨죠. 생각해봐요. 우리가 자판기를 이용할 때 버튼을 누르면 그에 따라서 음료수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버튼을 눌렀어요. 버튼을 눌렀는데 음료수가 안 나오면 기분이 매우 나쁘겠죠, 그렇죠? 고장난 자판기라고 얘기하겠죠. 그게 뭐냐면 모든 버튼에 X에 어쨌든 Y가 하나씩은 대응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버튼을 눌렀는데 이번에는 음료수가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 5개가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이 자판기가 어쨌든 고장난 자판기죠, 그렇죠? 이 자판기라는 게 진짜 명확하게 디리클레 이후에 그 19세기의 함수 정의를 잘 담고 있는 예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20세기로 넘어가도 되겠어요? 그래서 주제 3은 요거는 이제 뭐다? 20세기 이후에 이제 현재의 함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함수는 화살표다라고 얘기는 해놨죠. 자, 약간의 이제 배경 설명이 필요해요. 이제 현대 수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당연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수학은 다양한 분야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미 많이 봤죠? 이제 수학이 현대화되면서, 그러니까 집합론이 체계화된 그 이후로도 이 수학이라는 것은 많은 분야들이 발생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집합론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도형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제 그 오일러께서 뭐 오일러 집의 퀘니스베르크 다리 뭐 등등 해가지고 거리, 그 길이라는 개념을 배제한 기하학을 만드셨다 그랬죠. 그걸 이제 위상수학이라고 해요. 또 얘기했던 걸로 하자면 지난 시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공면의 공률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하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유클리드 기하, 비유클리드 기하 이런 거 나누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그 이제 테크닉 자체가 그걸 이제 미분 기하학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뭐 그런 것들 우리가 1강에서 이제 수와 연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이제 수학에서 이 연산이라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다루는 걸 학문을 대수학이라고 해요. 대수학이라고만 말하면 너무 이제 추상적인데 수학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선형대수학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훨씬 더 많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야기인 겁니다. 자, 선형대수학이라는 학문에서 다루는 함수, 미분기하학이라는 이 학문 분야에서 다루는 함수, 위상수학이라는 학문 분야에서 다루는 함수, 집합론이라는 학문 분야에서 다루는 함수가 과연 다 똑같겠냐는 거죠. 이 학문 분야들마다 그러니까 수학적인 대상들이 있어요. 수학적인 대상, 그러니까 무엇을 연구 소재로 하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집합론이라고 하면 집합이 대상이에요. 집합을 연구하는 게 집합론이에요. 위상수학에서 연구하는 대상은 위상공간이라고 해요. 미분기하, 요건 이제 여기 대상이 되는 것은 미분다장치라고 그래요. 뭐 선형대수학, 벡터 공간이라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뭐다? 분야들마다 그 연구 대상이 다릅니다. 그 연구 대상이 다르다는 걸 뭐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냐면, 저마다 얘네들이 갖고 있는 수학적인 구조가 다르다고 그래요. 이 수학적 구조라는 말 자체가 이제 그 뭐냐면은, 자, 거기다 정의를 써놓긴 했지만, 사실 공리계라고 보시면 돼요, 공리계. 우린 이 공리계라는 거 한번 봤죠? 공리계라는 것은 이것을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속한 그 서술한 문장들. 그게 이제 예를 들어 페아노 공리계 같은 경우는 5개의 문장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것을 정의하기 위한 그 공리들이 각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 말이죠. 이제 함수를 얘기할 텐데, 함수. 이 위상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함수를 부여를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만약에 얘가 본연에 갖고 있어야 할 이 위상 구조가 깨져버리면 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왜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게 나왔다 그랬어요? 유클리드 기하학의 그 공준 5개, 그 공준 5개 중에서 다섯 번째 공준이 깨지면서 그러면서 완전 새로운 학문 분야가 나왔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런 거예요. 이 위상 구조, 이 위상 공간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공리계가 있는데, 만약에 이 위상 공간을 가지고 함수를 딱 부여해 본 결과 이 공리계가 하나가 예를 들어 깨져버리면, 그러면 이 위상수학이라는 학문 분야를 벗어나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뭐냐면 이 함수들이라는 것은, 이 위상수학에서 다루는 함수라는 건 이 위상 구조를 고스란히 유지시킨 함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미분기하학에서 다루는 함수라는 것은 이 미분 구조라는 것을 깨트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시키는 함수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학문 분야에서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물론 우리가 수학자들이 고의로 일부러 이것을 깨트리는 그런 방식으로 함수를 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웬만해서는 이 학문 분야에서 얘기할 때 이 학문 분야의 그 공리계를 따라주는 함수를 따르는 게 좋겠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함수라고 부르는 개념에서 새로운 용어가 등장합니다.
사상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상이라는 것은 뭐 영어로는 맵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혹은 매핑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얘도 사실 함수예요. 다만 이처럼 이 수학적인 구조를 반영한, 즉 이 구조들을 어느 정도 고려한 그러한 함수를 이제 사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이 맵으로서의 사상은 조금 광의의 개념이고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일부러 수학자들이 이 구조를 깨트려 버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필요에 따라서 이 구조를 그냥 아예 흐트러져 버리고 아예 새로운 이론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 구조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짜는 함수, 그것도 사상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조금 영어로는 달라요. 이 구조를 유지시키는 사상은 이제 몰피즘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한국어로는 둘 다 사상이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뭐다? 이제 현대 수학으로 넘어가면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함수라는 걸 다루다 보니까 야, 이 함수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그 집합론적인 그 정의로만 가져가기에는 너무 거칠어. 소위 말해서. 이게 너무 거칠고 이 분야들마다 저마다 갖고 있는 그 수학적인 구조를 조금 우리가 고려해보면서 함수가 사실상으로는 굴러가더라. 그래서 그러한 함수를 이제 우리는 사상이라고 불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쵸? 이건 어디까지나 뉘앙스 차이예요. 뉘앙스. 구조를 그냥 뭐 우리가 고려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예요. 어떤 형식적인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수학 전공서적 같은 것들을 혹시라도 들춰보실 일이 있으면 실제로 이 함수라는 말과 사상이라는 말이 되게 그 막 뒤죽박죽 막 혼재해 있기도 해요. 뭐 어느 책에서는 이걸 사상이라고 어느 책에서 함수라고 그러고 그랬습니다. 그냥 어쨌든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다. 이 몰피즘이라고 부르는 사상이라는 것보다 이 수학적 구조를 고려를 할 때 이 수학적 구조를 깨트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시키는 그때의 함수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몰피즘이라 그런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보다 함수의 정의가 20세기 현대 수학으로 넘어가면서 조금은 더 그 범위가 광대해졌구나라는 게 조금은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냥 함수 그게 아니구나. 여기 이제 수학적 구조가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같이 제가 좀 같이 보면서 하죠. 사상. 백일사자입니다. 상을 베낀다. 모양을 뭐 베낀다.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은 건데 사상이란 뭐다? 집합에 부여한 수학적 성질. 수학적 구조, 수학적 성질, 공리계로 인해서 그 집합이 갖추게 되는 형태를 수학적 구조로 한다. 그래서 뭐 대수구조, 위상구조, 순서구조 등 다양하게 있다. 그래서 수학적 구조를 반영하는 일반화된 함수의 개념을 우리는 맵, 사상이라고 하며 하지만 근데 그걸 사상 우리는 그냥 함수라고 많이 부릅니다. 사실상 형식적인 차이는 없기 때문에 또한 이 수학적 구조를 보존하는 함수도 사상, 몰피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20세기 중후반이라고 해야 될까요? 새로운 수학 기초론이 탄생하죠. 범주론이라고 부르는 학문 분야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카테고리 띠블인데요. 써놨죠, 범주론. 그래서 그 밑에 수학자 두 분이 이 범주론의 창시자로 흔히 꼽히는 분들이에요. 왼쪽에 있는 분이 사무엘 에일렌베르크고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 손더스 맥클레인 수학자세요. 그 두 분이 이제 범주론의 창시자로 꼽히고 수학적 구조와 그들 간의 관계를 범주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다루는 수학 기초론이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가 이 범주라는 게 뭔지를 이제 좀 적어놨죠. 범주론적인 함수 정의. 거기에 있는 말만 보시면 좀 복잡할 거고 범주론의 대상이 뭐냐? 범주론의 대상은 범주예요. 범주. 말이 뭔가 좀 되게 문학적인 느낌이지만 카테고리. 실제로 이게 참고 여담으로 철학 있죠, 철학. 수학 말고 철학. 철학에도 범주론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근데 그 범주론이랑 수학의 범주론은 달라요. 하여튼간, 이제 수학에서 범주, 카테고리, 뭐라고 이제 부르는 것은요, 이제 크게 두 가지 요소를 가져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국말로 아마 대상이라고 할 거예요. 대상. 사실 뭐 명확하게는 대상의 모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상. 예, 모임. 근데 이게 뭔지를 좀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 위상수학이라는 학문 분야를 얘기해 봅시다. 이 위상수학에서는 위상공간이라는 것을 대상을 한다고 했어요. 위상공간. 그리고 이 위상공간에 대해서 이제 부여하는 사상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구조를 깨트리지 않는 사상은 뭐 연속사상이라 그러는데 막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고 근데
이 위상수학에서 정의할 수 있는 위상 공간은 한 가지만 있는 게 당연히 아닙니다. 위상 공간은 되게 다양한 위상 공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도형을 우리가 얘기할 때 도형에서 도형의 종류는 삼각형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오각형도 있고 그렇죠? 육각형도 칠각형도 있고 되게 다양한 도형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위상 공간이라는 것은 저마다 우리가 기하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다른 도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상도요, 함수도요. 함수의 종류도 되게 다양하겠죠. 사상 1, 사상 2, 사상 3, 그렇죠? 우리가 아까 본 함수의 종류만 해도 되게 다양한데. 그래서 대상, 여기서 말하는 대상인 거고요. 사상인 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것이 바로 대상의 모임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것이 바로 사상의 모임이에요. 쉽게 말해서 범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수학 어느 하나의 학문 분야 자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위상수학이라는 학문 분야, 그거를 범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정의학에 따라 다르지만 상당히 광활한 개념이에요. 이 범주라는 개념 자체가. 그래서 모임은 분명하게 집합이 아닙니다. 예, 그런 말을 했었죠. 칸토어 시대 이후로는 수학의 모든 것들을 집합으로 설명한다고요. 근데 이 범주로는 뭐냐면 이 집합이라는 개념을 넘어섭니다. 이 집합이라는 개념에서 더 광의의 개념으로 넘어가요. 뭐 예를 들면은 모든 집합의 집합. 만들 수 있는 모든 집합의 집합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건 집합이 아니거든요. 집합론에서는요, 모든 집합의 집합, 이런 식의 집합은 정의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건 모임이 될 수 있어요. 되게 어려운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사실 중요한 메시지는 이게 하나하나는 아닌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이렇게 놓치실까봐 제가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범주라는 것은 학문 분야 자체가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와 동시에 이 범주론의 수학적 대상이라 그랬죠. 그럼 범주도 다양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범주 1, 범주 2, 범주 3, 그쵸? 범주가 되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범주들 간의 함수라는 것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쵸? 네. 그런 함수도 정의가 돼요. 그래서 그런 함수를 조금 이제 다르게 부르기 위해서 함자라 그래요, 함자. 한국어로는 함자. 영어로는 이제 펑터라 그러는데.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함수라는 게, 이게 범위가 되게 광활해지네? 이 느낌 막 문득해도 들죠? 함수라는 게 현대수학으로 넘어가면서는, 자, 그럼 이제 이 함수를 뭐라고 정의할 것이냐. 사실 제가 거기다가 적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한테 그것까지 말씀드리기, 거기다 적어놓기엔 너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혹시라도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그냥 스쳐가듯이 말씀드리자면, 그럼 이 범주론에서 이른바 사상, 이게 말하는 게 함수 있죠? 이 함수의 그 조건이 뭐냐? 일단 합성이라는 게 정의가 돼요. 이 합성이 결과적으로 결합법칙이라는 걸 성립을 해야 돼요. 상등사상이 정의가 돼야 되고 몇 가지 그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항등원이 정의가 돼요. 요렇게까지. 요렇게까지가 이 범주론에서 다루는 이 사상의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범주론이라는 게 분명히 함수의 기존 개념을 확대시킨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확한 조건은 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그냥 막연한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범주에서 다루는 함수라는 것도 광의의 개념이지만 이것이 뭐냐라는 것은 다 정의를 엄밀하게 해놨어요. 네. 그 얘기입니다. 범주의 두 요소는 다음과 같다. 대상의 모임. 그걸 이제 오브젝트의 이제 그 C, 그 C는 이제 카테고리의 제 앞글자인 C를 딴 거예요. 그래서 대상. 두 번째 임의의 두 대상. X랑 Y에 대해서 X를 정의역, Y를 공역. 자, 근데 여기서 정의역, 공역이란 말을 했는데 이제 보통 집합론에서는 X랑 Y에 대해서 이렇게 함수를 짰었을 때 이 X라는 것을 이제 정의역. 여기서 이 Y라는 것을 공역이라 그래요. 근데 이 X랑 Y가 정의역, 공역이라고 했다고 해서 이게 집합이라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모임이 될 수가 있어요. 더 광의의 개념으로. 어쨌든 그 X랑 Y 사이에 무언가 가는 사상. 그 사상의 이제 모임, 그걸 그리고 이제 두 범주 사이에서 정의되는 사상은 조금 이제 구별해서 부르기 위해 함자, 뻥터라고 부른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 거겠죠? 자, 이제 집합론 같은 경우는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집합론에서는요, 어디까지나 집합으로서 함수를 정의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수는 그 자체로서 주인공이라 보기 어려워요. 결국 집합의 파생 개념이기 때문에 집합을 주 대상으로 하고 이로부터 함수가 파생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였다면은 이제 범주론에서는 결국 우리가 범주론이라는 것 자체가 생긴 이유가 이 사상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사상? 그래서 범주론에서는 함수가 주요 대상인 것이고요. 이로부터 파생되는 이제 대상의 성질들을 연구하는 방식으로 그 이론 전개의 흐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범주의 대상은 당연히 집합일 필요도 없고 사상도 함수일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요거 이제 약간 말이 약간 어렵죠. 여기서 제가 그거 함수라고 적어둔 것은 요건 집합론적인 함수입니다. 집합론적인 함수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말은. 예를 들자면 거기 예시를 적어놨죠. 예를 들어서 자연수에 대해서 이제 부등호라는 것도 우리가 이 범주론에서는 사상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요, 이제 범주론에서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이제 화살표라는 게 아까 제가 이거 잠깐 적어놨을 거 있죠. 요것들을 만족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화살표라고 적어요. 근데 얘 또한 이제 그러한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형식과 얘가 이제 또이또이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명확하게 이 부등호는 얘는 집합론적인 정의상에서는 얘가 함수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집합론에서 취급하지 않았던 함수도 이제는 함수로 취급할 수 있다. 요거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선생님, 그러면 수학 기초론으로서 집합론에서 그럼 이제 범주론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집합론은 폐기가 된 겁니까? 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게 분명히 집합론이라는 것은 태생적으로는 집합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지만 결국 이 집합론이 요게 이제 확장이 되거든요. 집합론이 확장이 되면서 결국 공리를 다루는 학문으로 요게 이제 더 넓어져요. 공리를 다룬다. 그래서 그걸 이제 공리적 집합론이라고 그래요. 결국에 이 범주론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수 있는 이야기랑 여기서 말할 수 있는 이야기랑 결국에는 그것이 결국 같아져요. 나중에는. 다만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얘는 어디까지나 집합에서부터 시작해서 간다면 얘는 함수로부터 시작해서 간다는 거죠. 그 방향성의 차이예요. 그래서 어떤 학문 분야에서는 얘를 기초론으로 가져가는 게 보다 이론 전개에 유용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얘를 기초론으로 가져가는 게 유용할 때도 있더라. 그래서 수학적 기초론이 다양하게 있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래서 마칠 텐데요. 그 밑에 뭐 그림으로 제가 적어놓은 건 뭐냐면 그 밑에 이제 뭐 오른쪽에 위상동형이라고 하면서 제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죠. 컵이랑 도넛이랑 결국 잘 쪼물쪼물 해가지고 구멍만 안 뚫으면은 이 둘이 같은 모양에다 말할 수 있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이제 군론이라는 학문 분야에서는요, 이 큐브, 우리가 이제 루빅 큐브라고 그러죠. 이 루빅 큐브의 그 대수적인 구조를 이제 우리가 또 정형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다라고 보는데 범주론이라는 이 메타 수학적인 그 인지에서는요, 그 위상수학에서 컵이랑 도넛이 똑같아 라고 말하는 거나 이 굴론에서 이 큐브랑 이렇게 되는 이 대수구조랑 똑같아 라고 하는 거나 범주론에 봤을 때 요 놈이나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라고 보다 이제 통합적인 시선에서 바라볼 수가 있게 됐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의 정의는 오늘날 또 많이 변화했다.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입니다. 마치겠습니다.